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전 의원,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선임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원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민주당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도 동시에 내려놓은 셈인데요. 오늘 김종인 전 대표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김종인 전 대표가 뭔가 마뜩찮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생각하면서 낸 게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내가 더 이상 당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내가 판단을 해서 이후로 계속해서 아무런 것도 없이 못하는데 뭐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있는다는 자체도 별로 이렇게 의미가 느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미 내 결심을 굳힌 상황이라서 고맙다고 맨날 그랬지.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 사람 대선 지금 준비하느라고 바쁜 사람인데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문재인 대표가 연락해 주신 거 없으시죠? 난 그런 연락 받은 적 없어요. 스스로 대세론을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거기 할 말 있겠어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 와서 고맙다고만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전화 받은 적 없다. 연락 받은 적 없다. 김종인 전 대표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확실히 각을 세우고 떠나네요. 그렇죠. 이게 냉소적이다 못해 부정적이죠. 그동안에 감추지 않았어요. 사실상 김종인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서는 삼무라고 규정을 한 게 뭐가 없다는 해왔죠. 겁니까? 생각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딱 그럼 그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할 거냐 말 거냐인데 이제 최대 이 걸림돌은 국회의원 배지를 과연 비례대표니까 이걸 과연 떼고 탈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증이었는데 과감하게 그걸 버렸죠. 본인의 이제 판단은 이제 좀 이따 더 행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 덧셈의 정치가 아니라 뺄셈의 정치를 한다는 것이 나의 탈당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좀 떠난 거죠. 예. 김종인 전 대표 탈당, 아마 탈당하면서 자신의 SNS에다가도 또 이런저런 소회를 밝힌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박상철 교수가 보시기에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 결심, 어쨌든 간에 대선 국면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뭔가 탄핵 이후에 어떻든 무슨 변화가 오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글쎄요. 문재인 대표가 보기 싫어서 단순히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당 안에서 불협화음은 있었고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올까 말까. 제가 이제 원일이 기자가 훌륭한 기자라고 취재해봤으면 딱 좋겠는데 그분의 워딩을 보면 그동안에는 상법 개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다. 민주당의 어떤 그 경제민주의 의지가 없다. 이러다가 나올 때는 국회의원직을 버리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동안에 김종인 전 대표 스타일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비례대표를 여러 번 한 것도 이건 미안한 말이지만 숙주 정치 아니냐. 정당 정치를 뭔가 좀 넘나드는 좀 반정당 정치적인 모습이 있는데 비례대표로만 오선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대단하다는 표현도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을 나온다면 과감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문 대표가 또 워딩을 보면 잡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즉 나오기 직전에 좀 김종인 전 대표가 좀 노크를 좀 했지 않았을까. 일종의 추파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그런 걸 서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김종인 전 대표가 무슨 당을 만들기보다도 대권의 공간을 차지하겠다. 즉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는 나가겠다는 말이 바로 그 말로 들립니다. 조혜진 전 의원은 당은 달리했지만 다른 당인 입장에서 바라봤던 김종인 전 대표는 어떤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까? 좀 전에 원일이 기자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 정치권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대통령감, 그릇, 이 지도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도 보고 안철수도 보고 여러 사람 이제 쭉 봤죠. 근데
좀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감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셨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감으로 보느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김종인 전 대표의 인식은 지금 대통령감은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가지고 모든 걸 움켜쥐고 가면 그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집단 지도 형태로 나라를 꾸려가야 된다. 그게 이제 협치고 연정이다. 그걸 위해서 개헌을 헌법을 바꿔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협치나 연정이 가능한 걸로 바꾸고 거기에 이제 머리 큰 지도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어차피 민주당 안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세워가지고 그런 틀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가를 타진해봤는데 이분은 패권주의자다.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한다. 절대 이건 방법이 없다 해서 이제 바깥에 이제 제3지대란 걸 이제 한번 형성해 보려고 이제 했는데 하고 이제 지금 나가는 셈이죠. 나가서 그 틀이 이루어지면은 거기 자기도 이제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도 있는 그 여지를 두고서 이제 의원직까지 던지고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이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시면 취재가 돼 있어요. 연정, 협치, 개헌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적 수사를 내세우고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김종인 대표의 생각은 지금 다들 둘러보니까 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가되 과도기적인 이 차기 정부의 대통령, 한시적이고 시한부적인 과도기적인 대통령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비례대표 5번을, 국회의원 배지 5번을 선거 한번 치러지지 않고서는 한번 달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이라는 이 대통령직도 비례대표 달듯이 선거 안 치르고서는 한번 이렇게 쉽게 한번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냉소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최근 행보가 결정적으로 대통령도 비례대표처럼 한번 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떠납니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습니다. 이 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열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탄핵 판결 이후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 나라를 위한 제 소임. 김종인 전 대표 조금 전에 저희가 서로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그런 단어의 선택이네요. 그럼요. 근데 이게 저 속내가 지금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반기문 총장 때 드러났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후일담을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대표를 어렵게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나를 추대를 하고 김종인 대표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정작 만나보고 나니까 김종인 대표는 반기문 총장 당신이 나 좀 도우시라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반기문 총장 캠프 내에서 김종인 대표가 생각보다 큰 꿈을 꾸고 있어서 도대체 접점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벌써 얼마 전이에요. 한참 전이잖아요. 근데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많이 본인이 저는 망설였던 흔적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하고 같이 한다라는 것은 공간이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를 해서 같이 갑시다 하면 다른 이야기 좀 나왔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처음에 이재명을 지켜봤잖아요. 한번 잘해봐라. 이게 감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안희정한테는 약간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잘하면 나 밀어주겠다. 그래서 의외로 이재명 성남시장 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김종인 그렇죠. 전 대표가. 말을 했던 게 아니라 말을 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역시 안희정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독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저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이 내가 직접 나서냐 마냐.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떤 대통령 나가서 한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밖에 이제 안 들리는데 나는 이제 이분이 이제 타이밍과 감각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비 때마다 전두환,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정말 경제민주화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덕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요. 확장성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4.13 총선 때도 일당 만든 건 맞아요. 그때 당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감각과 타이밍이 맞아서 성공한 거지 본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저력 때문에 저는 된 거라고 안 봅니다. 즉, 대통령의 감으로서 국민이 직접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큰 고난의 길을 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이라는 건 너무 속발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저 계산 얘기 뛰어난 분이라 보는데
탄핵이 기각되면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인용이 된다. 뭐 저는 인용이 돼야 한다 하고 또 된다고 믿고 있지만 인용이 될 경우는 김종인 전 대표의 저 정책 계산은 좀 시간상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어쨌든 탄핵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민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김종인 전 대표 얘기하다 보면 항상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전 대표를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표님이 오늘 민주당 탈당 선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언하셨어요? 예,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 예, 저는 뭐 몰랐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종인 대표님은 우리 당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도 뭐 꼭 필요한 분이고 또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모셔왔었고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탈당 이후에 그분께서 어떤 스펙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랐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 얘기 들어보면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문재인 전 대표의 성향상 쑥스러워서라도 그런 전화할 사람이 아니고 찾아올 사람은 더더군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문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어차피 나갈 뿐이니까 그냥 나갔다가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고 사실은 몰랐다는 얘기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는 분석은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표 측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박상철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해 총선 때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김종인 전 대표 덕분에 일당이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김종인 전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민주당을 떠났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어떠한 제3의 길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질문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혜진 의원님, 예.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김종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예. 경제민주화를 갖고 돕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 아젠다, 예.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의 정치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죠. 박근혜 후보 대선 전략이 기존에 이게 박정희 또 유영수 여사의 이런 향수층을 확실하게 확보하면서 또 중도층을 끌어오는 거였는데 중도층을 끌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 또 그걸 이제 이끌어 가신 분이 이분이시고 또 호남과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을 이제 좀 쪼개놔서 이쪽으로 끌고 오는데 이제 역할을 한 분이 한광옥 또 그 한화갑 이런 분들이었고 또 젊은 층들을 붐업하기 위해서 이준석 젊은 젊은이를 이렇게 발탁을 했고 그것이 이제 먹혀 들어갔는데 그 중에 그 역할이 컸죠. 김종인 대표 역할이 컸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상대 진영에서 그렇게 서로 싸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상고 초려해가지고 끌고 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다른 진영이지만은 총선에서 우리 쪽이 지고 저쪽에서 이긴 데는 분명히 또 저분의 역할도 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사이가 굉장히 밀고 당기고 하면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면서도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잡아놓으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김종인 대표가 그리는 그림 이 보는 눈, 이거 자체가 문재인 대표하고 이제 공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을 점잖게 했지만은 마음은 이미 떠난 것이고, 그리고 김종인 대표 따라서 몇 명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가 입을 손실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거는 저렇게 나가가지고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력, 문재인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또 의외로 심각하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걸 엮어내는 데 있어서 이분이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오히려 지금 나가는 거하고 또 몇 명이 따라 나가는 거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그거는 문재인 대세론으로 근본에 이제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혜진 의원이 방금 얘기한 바로 저 부분이요. 김종인 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그림, 문재인 이른바 친문 세력
세력과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아예 크게 당을 넘나들면서 이런 그림이 분명히 그려져 있는 겁니까? 본인 머릿속에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향후 대선 구도가 문재인 대 반문 진영으로 간다라는 그 그림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매개체가 개헌인 것이고 그것이 이 명칭이 제3지대가 됐든 빅텐트가 됐든 새로운 빅텐트죠. 그 반기문으로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던 그 빅텐트를 내가 한번 나가서 좀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운찬, 손학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안철수 정도가 되겠죠. 어쨌든 김종인 의원은 문재인이 나를 잡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서 제3지대에서 빅텐트 치면 그래도 문재인 대 반문재인 진영으로 갈 수 있는 큰 볼대는 나밖에 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그 그림은 분명히 그려져 있어요. 근데 김종인 전 대표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 제일 큰 볼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안철수 전 기둥이라고 대표도 생각하는 지금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말로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자들이 얼마든지 기사는 쓸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이 대세론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진짜 가시적인 빅텐트가 만들어질 거냐 여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대표의 탈당에 대한 정치적인 이 전망이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큰일이 지금 요동칠래나 보다 이렇게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고 이제는 너무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찻잔 속에 태풍이로 그칠 거다라고 하는 극과 극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그림은 분명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의 실체는 반문 진영의 제3지대 빅텐트론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했고요.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와 맞서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가정하에 민주당에서의 이른바 비문 세력, 자유한국당에서의 이른바 비박 세력 이런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그건 정말 하기 나름이고요. 탄핵 이후의 상황이 그 상황을 몰고 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요. 그러나 제가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은 전제를 현재 상태로 간다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는 민주당에서 사실 잃지 말아야 될 점을 저는 잃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은 100% 대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대세는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정치인도 같이 담고 있는 정말 거대 당이구나. 여러 가지 정치적 스펙트럼이 있구나. 마치 새누리당이 정말 괜찮았던 당이었던 것은 친박 비박이 공존했을 때 모습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잃긴 잃었어요. 그렇다면 말씀한 대로 새로운 어떤 반격을 받을 가능성에 있어서 그 중심에 김종인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자꾸 기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 내에 어떤 개헌을 계기로 해서 이합 집산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절차만 해도 6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빅텐트도 지금 모든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 그래 절대 문재인은 안 돼, 민주당은 안 돼라고 합쳐져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국민의당 안에서도 내부 정리를 해야죠. 그다음에 바른정당도 그러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그러죠. 그러고 나서 기존의 정당끼리 움직임도 있고 이 상황이 기간적으로 도저히 소위 그 공사가 끝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은 우리 원일이 기자 말씀대로 그림은 충분히 그리고 있고 그릴만 하고 명분도 있고 현실 가능성도 있지만 기간으로서 불가능하다.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개헌은요, 그 대선 전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겠다라고 하고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큰 그림 다 그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합의하는 정치 세력이 한데 뭉쳐서 경선을 하겠느냐. 오히려 관심사는 그거 같아요. 과연 김종인 전 대표가 경선을 통한 그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서 있겠느냐. 안철수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이런 그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경선을 해서 또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그 제3지대의 대표 주자가 되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반드시 그렇게 사리사욕만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권력자가 되는 그 길만 꼭 추구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분도 정치 오래 했거든요. 국회의원 5선까지 했고 장관도 했고 해볼 거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정치에 이건 고질적 병폐를 지금 통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정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패권 정치로 가면 안 되고 제왕 대통령제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한다. 나라 운영이 안 된다.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가라앉는다라는
개헌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개헌 특위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찬성하는 의원이 200명이 넘어요. 여야 합해서 200명이 넘는 겁니다. 그거는 우연적인 게 아니고 이 시국과 전국과 우리 체제를 보는 87년 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 나라가 한계가 왔다는 걸 인식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거를 확실하게 이번에 자기가 해내는데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역사적인 소명의식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되면 더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이뤄낸다면은 자기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정치적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고, 그거는 후세에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경선은 불가피한 것이고, 경선에서 되면 뭐 좋은 것이고, 안 되더라도 그걸 이뤄낸다면은 본인은 킹메이커 정도가 아니라 체제를 대한민국을 새출범시키는 산파 역할을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틀만 만들어진다면 경선에 저는 참여할 걸로 봅니다.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질문을 정치권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그 틀을 만들고 그거를 코디네이트를 하고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김종인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걸림돌이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부터 아무도 이거를 중재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지금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 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개헌 그러지만 지금 저 개헌특위에 200명 아니라 300명 전원이 들어가 있어도 지금 진전되는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개헌은 대선 전에 안 된다는 게 현실적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의원이 이제 향후에 탈당한 이후에 정말로 킹이 되고자 하는 자로 움직일 것이냐, 말은 그렇게 해도 실질적인 킹메이커로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판세는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요, 김종인 대표의 새 출발을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개헌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이 개헌을 원한다고 해서 그 개헌파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어쩌면 국민들은 자기들끼리 임기 3년 무슨 국민의당은 6년 단임제 아닙니까? 국민이 들어가는 이제 개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참여하는. 그랬을 때 개헌이라는 것은 그 큰 어떤 그 하나의 자기들 한 무대에 모을 수 있는 결집의 어떤 명분은 될 수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은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국회의원도 없고. 그럼 이념과 정책이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한 경제민주화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른정당하고 싸웠던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념과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굳이 원한다면 빅텐트는 시도해보지만 그것만 올인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문재인과 같이 권력만 탐한 사람이 된다고 자신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좋다. 내가 안 되더라도 정말 제3의 정치길에 우뚝 서서 내가 이 대선 전국에서 한번 내 뭔가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린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저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큰 흐름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셔야지 무슨 개헌이라든가 빅텐트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가능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시는 것 같고, 또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 계신 분들은 김종인 전 대표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것은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 저희가 오늘 해드린 이야기는 다 가능성과 전망의 영역에 속한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홍준표 경남지사죠.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홍 지사님, 왜 사람이 많이 왔어요? 청문회 한다고 훈련하셨습니다. 지금 홍 지사께서는 아직 지금 대선이 또 언제 실시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출마 선언도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요. 오늘 의원님들이 소환을 해가지고 이제 사실 청문회죠. 청문회니까 어떤 이야기도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97년도 대선을 치러봤고 2002년도 대선 치러봤고 2007년도
대선을 치러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경험은 제가 치러본 경험은 당내에서는 제가 제일 많지 않나. 그리고 세 번의 대선을 중심에서 내가 치러봤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저한테 묻고 싶은 거 다 물어주시면 솔직하게 다 대답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을 치러봤다는 것은 후보가 돼서 치러봤다는 게 아니라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선거에서. 그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대학교 신입생들이 복학생 과대표 선배가 이제 와가지고 쫙 얘기하면은 막 받아줬고 고개 끄덕이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갔다 왔던 사람들한테 분위기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분위기 업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44명이죠. 그중에 지금 초선 의원이 43명이에요. 굉장히 많잖아요. 제일 비중이 많은데 그중에 32명 왔어요. 강효상 의원이 지금 이제 간사처럼 좀 돼버렸는데 홍준표 지사의 경쟁력, 전투력, 돌파력 이거 지금 강의되는 그런 자리였다 그래요. 홍준표 경남지사, 조혜진 전 의원 아마 또 지역구가 예전에 경남인 거죠? 예. 그래서 홍준표 경남지사하고도 잘 아실 텐데, 홍준표 경남지사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저 사람이 꼭 이번에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돼서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의원 수는 90여 명이니까 제2당이긴 하지만 미래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 안에서도 지금 탄핵 찬성파, 반대파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느냐 못 내느냐가 그 이후에 당이 존립 여부와 관계되어 있는데 7, 8명인가 지금 나와 있지만은 일부 언론에서 잠룡이라고 안 그러고 잡룡이라고 할 정도로 잡룡. 1% 이하대의 주자들만 많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의미 있는 후보라고 내세울 수 있다면은 이제 황교안 대행 아니면은 홍준표 지사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황 대행은 뭐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못 나올 가능성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나올 가능성은 홍 지사 정도고 본인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의사가 또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초선 임명진 당 대표 사실상 당 대표죠 비대위원장도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이걸 띄우고 만나서 띄우고 하지만은 또 밑에 초선 의원들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분위기를 띄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당이 어쨌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있지만은 구조적으로는 친박당이거든요. 친박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당인데 홍준표 지사가 지금 추구하는 전략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하고 딱 갈라치는 전략입니다. 친박은 양아치박이라고 아예 그냥 아주 막말 수준으로 이렇게 양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양박. 그 대신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동정하는 그런 태극기 집회에 표는 가져오지만 이 당에 있는 친박들은 나는 같이 안 하겠다는 건데 경선을 하게 되면은 친박이 다수인 이 당이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 되겠죠. 결국 이제 친박들하고 타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문제가 될 텐데 어쨌든 그 운을 띄워가면서 이제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 그리고 그때 자기 지지도 이런 걸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또 이제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홍준표 지사가 말은 거칠고 상당히 거침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또 영리한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박 교수님은 홍준표 지사의 경쟁력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정말 영리하다라는 것은 저도 정말 표현이 너무 적합한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영리한 머리가 막 굴러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분이 황교안 지금 대행을 은근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지금 여권 내에서 보수 집권 측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황교안 대행을 그러면 이분이 그걸 무시했을 때 자유한국당의 아주 복지부동의 후보가 되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고 당연히 거기는 지지를 받고 어쩌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랄까요 보수층에서 가장 그래도 유연성을 갖고 있는 뭐 확장성까지는 아니라 봅니다. 우리 되게 정치권에서 확장성이라는 것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까지도 이렇게 포용하는 건데 수용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여권 내에서 즉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어떤 유연성은 상당히 확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홍 지사가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그것이 국민의 지지하고 연결되기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여권 내의 확장성 역시 바른정당과의 결합이 있다. 이것까지를 생각하는 이 발언이 굉장히 많고 아마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까지를 마지막 그 가이드라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게 저는 홍준표의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지사가 내일 임명진 비대위원장 만납니까? 만나죠. 당원권 정지 문제는 내일 해결이 될까요? 아니 이미 그거는 저 두 분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지난번에 창원에 임명진 위원장이 내려갔잖아요. 그때 다들 뭐 당원권 문제 얘기한다고 내려간다고 기자들은 예측을 했지만 사실상 그 얘기는 이미 다 끝난 거고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당원권 정지 문제 다 풀어주기로 이미 다 내락돼 있고 두 분 간에 이거 교류 있는 거는 이제 다 당내에서는 알긴 아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제 홍준표 지사가 오늘 그 초선 의원들을 만나고 내일 임명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했을 때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아니 당신들 지금 밀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나 믿고서는 그냥 따라와라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당원권 정지라든지 그런 법적인 절차의 문제는 하나하나 당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나서서 또 하면은 또 대법원 선고 앞두고서는 또 너무 오버한다는 걸 홍준표 지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임명진 위원장 만나도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덕담만 나누더라도 두 분이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정치권에 던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탈당,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을 만났다는 소식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